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김선태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의 발자취는 우리 곁에 크고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DJ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떠났을까요? 민주주의, 인권, 복지, 남북화의 근로 등등 많은 면에서 우리나라 정치의 패러다임이 김대중 이전과 김대중 이후로 나뉘는 분기점이 되었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일요 포커스 오늘 이 시간에는 DJ 서거 3주기를 맞아 DJ의 삶 시들지 않는 인동소란 주제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고석규 목포대 총장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고석규 목포대 총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54년 목포에서 3대 민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처음으로 정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이후 3번을 더 떨어지고 1961년 인제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됐지만 5.16 군사 쿠데타로 3일 만에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어서 63년 목포에서 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7대 국회까지 목포를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박 의원님, 이제 그 후로 7대 국회 이후로 이제 40대 기소를 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또 많은 정치적인 역경을 겪고 왔지 않습니까? 이 7대 국회의원 될 때까지 많은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고 그러는데 그까지의 그 과정을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2010년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출마하려고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에게 중국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정치는 도전이 중요하지 낙선을 염려하지 마라. 만약 낙선이 없었다고 하면 김대중이 있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6대 이 강원도 인제에서 처음 가셨다고 그럽니다. 가셔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장들이 전부 도장을 걷어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박에다 도장을 파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간신히 당선됐는데 5.16 혁명이 일어나서 방금 김선태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 후 7대 이제 1963년도 6대죠. 네. 6대 목포에서 당선되시면서 그 유명한 유달사나 말해다오 목포 역전에서 연설 그 고무신 배달 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이 목포에서 국무회의를 네. 2번인가 3번 열 정도로 방해를 했지만은 목포 시민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훌륭한 인물됨을 보고 당선시켜가지고 키워주셔서 오늘의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역경을 딛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는데 막상 딱 되시고 나니까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뭐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대했던 호남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우린 참 잘 살 것이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이 신이 지금 주민들에게 보면은 그분들은 또 그런 소리 하십니다. 그때 대통령 되셨을 때 하이 신이 바로 옆인데 이 다리 하나 좀 놔줬으면은 우리가 참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DJ가 대통령이 되시면서 이 호남 지역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처신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고석규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그 1997년 그 12월 18일로 기억하는데요. 이 국민의 정부의 탄생, 기적과 같은 승리였죠. 저도 그 승리의 순간 목포 역전으로 달려가서 시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권만 잡으면 고통 끝 행복 시작 뭐 그러한 것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 정권이 물려주었던 그 IMF의 사태는 그런 기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들이 바랬던 것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디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것이었습니다. DJ 대통령으로 인해 그동안 지역 차별에 대한 한풀이를 했고 자존심을 회복했는데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지지했던 우리 호남인들 모두 같은 생각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통도 참고 우리 것 챙기기는 뒷전이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보다 많은 것이 우리들에게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 누구야 없겠습니까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성공에 혹시라도 흠이 되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이고 DJ 대통령의 성공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컸던 때문이고 따라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된다면 우리 지역민이 겪었던 어떤 아픔, 상실감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보상될 수 있으려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다. 예.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성공한 대통령으로의 역사적 정의를 우리 목포대 고석규 청장님께서 학문적으로 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인 IMF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빚 갚고 망하는 집과 산업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지 새로운 투자를 할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현대사모중공업이 그때 부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어떻게든지 살려야 된다 라고 해서 현대중공업을 살려가지고 오늘의 현대중공업이 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사실 기아자동차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것을 현대자동차로 인수시켜가지고 당시 연산 6만 3천 대의 그러한 능력밖에 없는 기아자동차가 지금 연산 6, 70만 대로 증설되는 그런 산업 발전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아울러서 전남도청을 무한의 허허벌판에다 했지만은 오늘날 전남도청이 목포권 우리 서남권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 망해가는 나라를 붙들고 그래도 목포권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 하이신이 다리는 대통령께서도 잘 모르셨습니다. 이건 군수나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 그 내용을 박우량 군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준영 전라남도 지사에게 부탁을 해서 지금 신이 하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너무나 실망을 하셨습니다. 내 고향 분들이 그렇게까지 했던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 그 다리를 확정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이도를 한번 가십시다 해가지고 가셨는데 그 하이 도민들이 너무나 뜨겁게 환영을 해주시니까 그 배를 타고 부두에 들어가시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시던 대통령님께 제가 물었죠. 대통령님 고향에 오시니까 흥분되십니까? 그랬더니 눈물을 후다닥 닦으시면서 이 사람 별농담 다 하네 하는 것이 선합니다. 이만큼 대통령님께서 망한 나라를 구하는데 역점을 두었지만 그래도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가지셨고 특히 하이, 목포, 무안신안에 대한 관심이 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가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 발전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그 지역 발전이 대의명분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이 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 내 고향이라고 그래서 거기다 뭘 하고 이런 건 이제 조금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민들은 많은 기대감이 있는데 그걸 또 많이 참아주신 우리 지역민들도 참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DJ 전 대통령께서도 참 훌륭한 일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또 생각이 들어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목포로 출마를 하라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나나 대통령이나 김홍일 의원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지만은 아직도 목포 무안신안 군민들이 나에게 많은 섭섭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박지원 실장이 목포에서 국회의원 돼서 좀 목포나 무안신안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18대 국회에서 나름대로 4대강 예산이 전부 들어갔지만은 목포만은 많은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9대에서 원내대표가 돼서 이제 목포는 사실상 이 SOC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 30여 년 만에 국토해양위원장을 우리 전남 출신 주승용 의원을 시켰고 무안신안 출신 이윤석 의원을 국토해양위 간사를 시켜서 이번에 좀 목포나 무안신안에 특히 우리 전남에 많은 그 국토해양부 예산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결과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두 분께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전라도 대통령이 경상도에서 존경을 받고 경상도 대통령이 전라도에서 존경을 받았을 때 이 대통령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DJ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진 정책이라고 그래야죠. 경상도 쪽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뭔가 좀 이런 걸 해소해보자 하는 뭘 했습니다만은 뜻한 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전라도에 힘을 쏟지 않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어떤 성과를 거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이런 걸 볼 때 이 연고주의,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대통령이 진정한 대통령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2012년 오늘의 정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DJ가 우리 지역에 남긴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총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지역 차별 내지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역시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우리 지역에 남긴 유산, 정말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3년 전에 2009년 8월 18일 향년 85세로 생을 마치셨는데 당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때 장의위원장이었던 한승수 국무총리의 조사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정치 발전에 확고한 기틀을 닦았고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의 길을 열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일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라고 추모했습니다. 말 그대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것만큼 큰 유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에 남겨준 유산은 호남인의 자존심을 회복해 준 것이었고 호남인이 대통령이 되어도 얼마든지 나라를 잘 경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우리 호남 사람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증명해 주었다는 점이 우리 지역민에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도 요즘 우리들에게 좀 더 생생하게 다시 반성해야 할 말 중에 하나가 정치인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인식이라고 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뭐 명분과 실리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호남 사람들은 서생적 문제의식을 앞세우다가 상인적 현실인식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DJ의 유산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찾을 수 있는 현명함,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DJ가 우리에게 바랬던 덕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 대표님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고석규 총장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저렇게 정리를 해 주시니까 저는 아무래도 좀 적나라한 정치 현실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전라도에서는 두 분의 경상도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당시 윤보선 대통령과 대결할 때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만 이겼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 패배했습니다. 특히 전라도에서 36만 표를 이겨가지고 다른 지역에 패배한 그 표를 다 까주고 16만 표 차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고향 김해에서도 패배를 했지만은 우리 호남에서 9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해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국회의원 역시 공화당 때까지 전부 전라도에서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상도에서는 한 번도 다른 지역 대통령을 지지한 적도 없고 특히 야당인 민주당에게 다수 의석을 준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은 전라도 표로 당선돼가지고 맨 먼저 시작한 것이 전라도 차별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 하는 좁은 생각보다는 우리가 피해자로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더 큰 이해를 하고 이제 지역 감정을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과감한 소위 동진 정책을 썼지만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도 장관, 차관, 고위공직자, 청와대 비서실 우리 호남 사람들은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호남 기업들이 형편없는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잘 승화시켜서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우리 호남, 우리 전라도 분들이 너무 감정적 대응보다는 이성적으로 우리가 깨나가는데 앞장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언젠가는 우리 호남에서도 또 영남에서도 민주당과 새누리당을 이해하는 그러한 정치 풍토를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하지 말자 하는 것보다는 노력해서 안 됐는데 이번에 안 됐으니까 다음에 한번 더 해보자 하는 이런 그 지역주의나 연고주의를 해소하는 데는 이런 정신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겠죠. 이제 DJ의 인간적인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주제를 약간 바꿔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서전에 보면은 고향에서 자란 유년 시절부터 목포에서 자란 청년 시절까지 많은 그 친구분들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그 처음 사별하신 부인 차용애 여사하고는 같은 목포 상고 동급생인 차원식 씨의 누이 동생이라고 뭐 자서전에 밝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께서 동대동 시절부터 대통령 재임 때까지 특히 잊지 못한 친구나 또 가끔 만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셨는지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그 사별하신 네. 차용애 여사님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미인이셨다고 하시고요. 특히 6.25 때 고생하신 그리고 항상 가장 존경하는 분을 어머님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아니었으면은 하이도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아마 2장 정도 하다가 지금 하이도 출신 군의원 정도 했을 건데, 어느 날 밤에 자는데 어머님이 아버님에게 우리 대중이가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이 농사를 다 정리해가지고 목포로 나가서 대중이를 교육을 시키자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포로 나오셔가지고 그 악착같이 고생을 하시면서 대통령님 교육을 시키셨는데요. 그 당시 중농 정도 됐다고 그러셔요. 그리고 아버님은 노래를 잘하셨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북도 잘 치고 노래를 잘하셨는데, 그러한 살림을 다 정리해서 목포로 나올 정도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은 참 어머님이 여거릇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요. 그래서 어머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또 친구분들은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당시 목포 상업학교를 다니시면서 늘 기타를 그렇게 잘 치셨답니다. 네. 기타를 치시고 노래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아무래도 직접적 친구들은 일본에도 계시고 또 그러기 때문에, 또 야당으로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좀 멀리 하시고, 네.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안 하셨습니다. 잘 안 오셨습니다. 그 후배인 권노갑, 네. 고문이나 지금 목포에서 약국하시는 최정선 씨, 그리고 김상옥, 네. 씨, 이런 분들이 때때로 오시고, 역시 김옥두, 한화갑 이런 분들이 잘 모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고난의 삶을 겪으신 만큼 가족 사랑이 또 유별나셨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 옥중서신을 보면은 참 길이 우리 이 인류 그 역사에 나올 만한 그런 가족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서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단 한 가지, 너무 이제 가족 사랑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식 사랑에 있어서 3명의 자식들이 모두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좀 허심탄회하게 총장님께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저는 유감스럽게도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품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그 유세 때, 그러니까 낙선할 때였죠. 그 유세 때 서울에서, 그때는 유세 때 얼마나 많은 그 시민이 모이는가라고 하는 것이 판세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방탄유리 앞에 내세우고 행진하는 그런 것들을 봤던 기억, 그런 기억밖에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목포에 와서 이제 김홍일 의원을 비롯한 그 아들들이 이제 정치에 관계하고 하는 것들은 저도 옆에서 지켜봤고, 또 한때는 저도 그런 일에 관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로 정치를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한 능력이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대를 이어서 대통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편 지역민들은 그래도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아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정부에서 그 많은 지원을 알아서 해주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도 솔직히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지지도 했겠고요. 또 민주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핍박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온건하게 수용한 유권자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상당한 편차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여기에서 박 대표님께서는 어떤 예. 부분을 갖고 계시는지요? 제가 가장 가깝게 모셨기 때문에 그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고석규 총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일화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홍일이가 돈 3천만 원을 쇼핑백에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한 번만 보았어도 원이 없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김홍일 의원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입원해 있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모두 알지만은 김홍일 의원은 혼자서 종이장 하나 들고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홍일 의원이 3천만 원 쇼핑백을 받아가지고 차에 실었다. 그리고 이것을 보았다 하는 사람의 진술로 3년 집행유예를 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한이 된 겁니다. 감옥을 가도 좋고 의원직을 상실해도 좋으니까 우리 홍일이가 3천만 원 쇼핑백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한 번만 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대통령의 절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홍호 의원, 나중에 그 친구가요, 김성환 씨라는 분이 마지막 목사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 속에서 회개를 하고 녹음을 해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내가 살려고 김홍업 너를 잘못 불었다. 이것을 회개하고 죽는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김홍걸 어려가지고 순진한 것은 우리 국민이 전부 압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적인 평가는 역사학자가 또 특히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평가하겠지만은 대통령이 새 아드님에 대해서 갖는 자식 사랑도 유별하셨지만은 이러한 억울함도 간직한 채 서거하신 것에 대해서 비서실장을 여기만 저로서는 참으로 한없이 죄송스럽고 엄둘 바를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김홍일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집을 한번 갔더니 공군 장교로 그 전역한 ROTC 장교로 전역한 전역 폐가 거기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분이 역시 그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이렇게 신체가 불편하고 말이 어눌하게 되셨구나 하는 생각을 느끼면서 다른 건 몰라도 민주투사였던 것만큼은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뭐 네. 사실 저도 그 김홍일 의원님하고는 좀 비교적 가깝게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대화도 좀 불편하시고 행동 당연히 불편하시고 하는데 이제 뭐 예전에 그런 활동했던 거 보면서 아 저분이 건강했다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청와대에 있었고 문화관광부 장관을 할 때 김홍일 의원이 목포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전화해서 형님 뭘 해달라고 하면은 대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써서 보내라 하면은 엄청난 지역구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목포에 사실 기본적인 도로 시설이나 모든 것이 김홍일 의원이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 IMF 외환위기에서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경제에서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목포 발전을 시켰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그분이 말씀을 잘 못해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인정을 할 것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전남도청이 무한으로 이전한 것은 김홍일 전 의원의 공이 당연히 상당히 하다고 봐야죠. 네,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 계실 때 제가 인터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물론 박 대표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만은
만일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하셨다면은 어떤 일을 지금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나는 아마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그렇게 이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박 대표님? 대통령께서 아까 조금 전에 그 몇 가지 창도 잘하시고 음악에 조예도 깊으시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연인 김대중으로서 관심이 많으셨던 분야는 어떤 분야셨습니까? 그분은 그 역사에 대해서 네. 관심이 많았고요.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역시 말씀대로 정치를 하지 않으셨으면 사업을 하셨을 겁니다. 목포 상업학교를 졸업하셔가지고 선박회사에 취직을 했다가 나중에 선박회사를 직접 운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불과 20대인데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국은행 목포 지점장이 주가 돼가지고 목포 출시에서 사업하는 기업인들과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시면은 그 한국은행 목포 지점장이 아주 유심히 듣고 나중에 다시 불러서 또 얘기를 듣는 그런 게 있더라라고 하시는데 그 선박회사를 하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 늘 그 색깔 논쟁, 사상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 6.25 전에도요, 인천에서 부산으로 가는 화물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 언제 그 보건사회부 장관을 한 김정래 선생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여성단체 회장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인천에서 피난을 해야 되는데 그 배가 있어서 태워달라라고 했더니 선주를 만나야 된다 했더니 찾아서 만나니까 김대중 대통령인데 아주 젊고 멋있더라. 그분에게 우리 여성단체들이 이렇게 피난을 간다 하니까 태워달라 했더니 쾌히 승낙해가지고 무사히 그 전쟁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런 분이 소위 종북 사상 논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에서 돈 많이 버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세계적 인권 운동가를 배출한 도시가 아니라 무슨 삼성그룹 회장 정도가 하나 목포에 있었죠. 김대중 전 대통령 자서전을 보면은 이제 선고를 졸업하시고 전남 기선 주식회사라는 뭡니까? 해운회사, 배 한 척으로 이제 목포 해운공사를 설립했는데, 이제 6.25 동란 때 그 남은 배 한 척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수품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인제를 가셔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인제에 가서 국회의원 당선됐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벤처정신, 그 전쟁통에 이 군수물자를 다 나르고 목숨을 걸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라든가 전혀 무주공산인 그런 인제에 가서 국회의원에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지 DJ께서 당선되셔가지고 벤처기업 활성화해가지고 그때 많은 걸 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어떤 성격 체질상으로 이런 모험심을 즐겨하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전 정신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가지시는데요. 사실 그 연세에 인터넷, 이 모바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 분이 없거든요. 지금 보십시오만은 우리가 세계적 IT 강국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컴퓨터를 그렇게 농촌을 대학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전부 교육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서거하시기 전에 그 촛불 집회가 굉장히 많을 때였습니다. 제가 한번
동교동에 가서 연합뉴스하고 인터뷰하는데 배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용어를 프레시몹을 쓰더라고요. 그래, 저게 굉장히 안 쓰는 용어인데 어떻게 대통령님이 저 말씀을 하신다. 쉽게 말해서 번개군중, 프레시몹 이걸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 끝난 후에 대통령님, 그 프레시몹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쓰지 않는데 어디서 그걸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인터넷에 프레시몹이 나오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 가운데 가장 먼저 꼽으라면은 지방자치를 이제 처음 시도를 했다. 이제 이거거든요. 아마 그동안에 선거를 많이 치르면서 부정선거, 관건선거가 하도 뭐 판치고 개입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빨리 이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셨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부분 이 지방자치는 이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조금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는 이제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박 대표님, DJ가 구상하고 실천했던 지방자치는 어떤 모델이었고 요즘 그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13일간 단식을 해서 확보한 게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제 없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 흔히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발전시킨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특히 기초단체에서 그만큼 발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평가가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래도 지방자치를 해나가야만이 더 발전할 수 있고 투명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발전 과정에 부작용이 있는 것은 계속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처럼 걸어다니고 말 탈 때 같으면은 하루 종일 걸어가서 군청이나 시청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도로가 또 집집마다 차가 있기 때문에 3, 40분만 자동차 타고 가면은 똑같은 시설을 만나는 그런 좁은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포의 경우에도 무한반도 통합 소리가 나오고 서남권 광역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광역화해서 서로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편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도 긍정적으로 보아야 될 것이고, 특히 기초의원만 지금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국회의원, 도의원은 한 사람씩 뽑는데 목포시의원, 군의원은 2명 내지 3명을 뽑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서 이것도 소선거구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면을 살려가는 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거고, 투명한 기초단체를 움직이는 길이지만은 광역화의 필요성, 통합의 필요성을 시대에 맞게 이루어 가야 되고,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기초단체의 소선거구제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장님은 사학이 예. 전공이신데 또 사학이 정치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총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지방자치는 이승만 정부 때인 1952년, 그러니까 6.25 때 네. 그 처음으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선거 결과가 이승만 정권에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자 58년에 지방자치법을 재개정해서 임명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 이후 민주당 집권 때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는데 실시도 하기 전에 이제 5.16 군사 쿠데타로 무산돼 버렸죠. 그리고 전반적인 그 지방자치는 1995년 문민정부 때 최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뭐 말 그대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이 직접 처리한다라고 하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란 그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고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라는 그 제도가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선거로 뽑기 때문에 이 바른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는 주민이 하기 때문에 주민의 민도가 중요하고 또 출마자의 자질 또한 우수해야만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특정 정당이 이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흔히 뭐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때문에 출마자들이 이 주민을 보기보다는 당을 보고 하는 정치, 그것이 많은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선거를 통해 얻은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목표가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당선 이유가 더 중요한데 그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주민들이 그러한 자치하에서 즐거워야 되는 것이고 주민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지방자치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민도라는 게 참 옛날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 국민소득이 이제 2만 달러를 넘어갔습니다만은 그에 걸맞는 민도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좀 느낍니다. 지금. 예, 물론 그렇습니다. 네. 예. 더 잘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동안의 정권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소수의 이익이 침해당해도 된다. 이제 개발 독재 논리가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시고 난 다음에 소외계층의 인권도 우선시돼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이제 개혁다운 개혁이 이제 추진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정부 시절에 야당이 그때 국회 그 다수 의석을 점유했습니다만은 기업, 금융, 공공, 노동 이 4개 부문에서 4대 부분 개혁을 추진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야당과 어떻게 협상을 했고 지금 와서 이 4대 부분 공과를 따진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이 망쳐버린 경제로 부도 상태에서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서야 되고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일자리를 전부 잃고 공장이 폐쇄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대통령께서 직접 호소를 해서 우리가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인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은 다시 6.25 전처럼 어려운 나라로 돌아간다라는 호소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장롱 속에 숨겨놨던 감춰뒀던 금반지를 돌반지를 들고 전부 국가에 헌납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국민 총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일생을 한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 대통령이 당선돼서 경제 문제로 성공하지 못하면은 아시아에서 정권 교체에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미국, 일본 구라파에서 우리나라를 돕기 시작해서 외환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소야대, 야당이, 새누리당이 훨씬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문제인 기업, 금융, 공공, 노동, 이 4대 개혁을 설득해서 국민과 함께 하기 때문에 국회도 설득돼 가지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제 스스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또 장관을 하면서도 야당 국회의원들과 매일 부단한 소통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J의 통일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주제를 바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통일에 대해서 아주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식견을 보이셨습니다. 뭐 3단계 통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 3단계 통일론, 이 통일론하고 지금 현재 육자회담의 틀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방안, 이거 상당히 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 대표님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8월 18일 이전 그 6.15 행사 9주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국은 6.15로 돌아가고 미국은 북한은 9.19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4대국 보장론이나 햇볕 정책이나 지금 현재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나갈 길이 같습니다. 사실 저도 엊그제 또 국회에서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서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함께 대중 앞에 나타나서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끌고 가는 것은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많은 개혁 개방을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미진합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 계획 경제를 포기하고 시장 경제를 인정을 하고, 특히 농촌에서는 그 공동 농장으로 생산되는 것은 전부 정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30%는 그 농사진 사람들에게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해준다 하는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은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이루어낸 햇볕 정책의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아마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지금 수해 피해가 굉장히 많으면은 우리가 좀 지원도 해주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를 해서 남북이 교류 협력을 하다 보면은 북한이 결국 세계 속으로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언젠가 몇십 년 후에는 통일이 되지 않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서로 대결을 해서 군사 대결을 하거나 전쟁의 냉전의 길로 가면은 우리 경제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는 곧 경제입니다. 경제를 위해서도 남북 관계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햇볕 정책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 총장님께서는 꼭 이 한반도 비핵화 방안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의 그 통일 정책이라든가 하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우리가 주변에 우리보다 더 강한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현실인데요. 네. 예, 그런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갖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분단된 것 자체도 그 당시 통일된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이 저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옳았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다만 6.25 전쟁까지 일어나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통일을 주변국의 여건과 상관없이 스스로 이루어낼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 힘을 지금 기르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먼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힘을 국가 차원에서 갖게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월 분단 55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그해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박 대표님께서 막후에서 특사 역할을 하셨고, 또 평양도 왔다 갔다 하시고 하셨는데, 그때 아직 공개되지 않은 뭐 비사가 혹시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어떤 점이 또 그 가장 어렵거나 두려웠던지, 뭐 잠깐 좀 그와 관련돼서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을 할 때, 현대 정몽원 회장으로부터 우연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 얘기를 듣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해 3월 달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북한 밀사가 만나자라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 저한테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통일부 장관이 가야지 제가 가면은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박 장관이 가야만이 비밀이 보지되고 북한에서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호텔 방에서 만나려고 들어갈 때요, 사실 그 납치 사건도 많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공산당은 머리에 뿔이 한 5개 정도 달린 그런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무섭더라고요. 그 두 분 수행원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근데 가서 만나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얼굴, 똑같은 말을 쓰는 것을 보고 역시 우리 민족의 동질성, 애정을 느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강한 설득 회담을 했는데, 제가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베를린 선언을 하십니다. 독일에 가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 없이, 흡수 통일 없이 교류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지키자.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 그 베를린 선언을 계속 설명하니까 북한 특사 밀사 송호경 부총리급인데요. 그분이 마치 김대중 대통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 순간 정상회담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상해, 북경 몇 차례 만나고 했었습니다만은 가장 어려웠던 게 금수산 기념궁전, 즉 김일성 시신 모두 참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 국가 원수도, 대통령도 그 나라에 가면은 헌충원에 참배를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에 와서 모든 외교관들이 하듯 참배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 감정이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해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평양에 가서 밤 12시에 도착한 날 12시에 역시 송호경 씨를 만나가지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한 2시간 하고 나니까 어디에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 보고를 하더니 내일 아침에 만나자.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대통령께서 그때까지 안 주무시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감히 어쩌냐. 그래서 어디에 보고를 하더니 내일 아침에 만나자고 하는 게 어쩌면 참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 다음날 이제 아침 새벽에 또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는. 같이 식사를 막 시작하는데 그 송호경 씨가 저한테 장관 선생이 그 열정에 탐복을 해서 최고위층께서 이번에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밥 안 먹겠다. 나는 빨리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가서 대통령님께 보고를 해가지고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인상에 남는 그런 기억입니다. 얘기하는 도중에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총장님. 네.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 그 자체가 우리 지역의 훌륭한 유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앞으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행동하는 양심, 인동초, 이런 그 수식어가 붙는 것처럼, 가장 큰 유산 중에 하나는 이제 좌절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차별의 그 왜곡된 구조 속에서도 호남인이라는 치명적인 결함 속에서도 이것들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그 불굴의 투지, 그 정신을 계승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요즘 그 대선 국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호남 출신은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 자포자기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설사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호남인도 당당한 후보자의 한 사람, 또 가능성 있는 후보자의 한 사람으로 서게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감정을 활용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렵다고 해서 도전조차 안 한다면 결코 호남 출신 대통령은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도전해서 호남인도 당당한 후보자의 한 사람, 가능성 있는 후보자의 한 사람, 그러한 그 인식을 넓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그 대학의 별칭으로 한때 그 김대중 대학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 지역의 훌륭한 인물의 이름을 딴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아직은 너무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망설이는 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김대중 대통령님을 훌륭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와 그 순화의 과정이 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베트남의 호치민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와 같은 그 인물들은 그 지역에서는 친근한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하면 너무 좀 이렇게 도전하고 투사적인 그런 것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일부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DJ의 친근한 이미지, 그리고 또 유머러스한 점, 이런 점들을 부각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옆에서 가까이 모셨던 우리 대표님 같은 분이 그 김대중 대통령님의 삶 속에서 친근한 부분들을 끌어내서 어린 아이들부터 아이들의 과자, 장난감, 이런 것부터 그 이미지화 해 나가서 그 친근감을 키워준다고 하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DJ를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위에 있는 김대중, 내 마음속에 있는 김대중이 아니고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김대중으로 만드는 그렇죠. 작업,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어떻습니까?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수고하신 뒤에 지금 서울도 그렇고 우리 목포에도 기념관, 평화관 뭐 이런 게 이제 지어지고 있고, 또 DJ 리더십 강좌, 이 DJ 정신을 이어가자 이제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산, 또 박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우리 고석규 총장께서 사학자 입장에서 참 좋은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 또 독재자에 의거해서 덫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일부 또 다수의 국민 속에서 그 덫칠된
잘못된 김대중의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세월이 지날수록 역사적 평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목포, 우리 무안신안, 서남권, 호남 주민들이 더욱더 애정과 존경심을 가지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김대중 하면은 한국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학계에서도 이러한 연구를 많이 해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두 분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2% 부족한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규모나 수준으로만 말한다면 당연히 선진국이겠으나 자유와 인권, 이를 받쳐주는 국민의식과 민주제도 등등이 제대로 정착됐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꼼수나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용납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꼭 지켜야 할 원칙은 꼭 지키는 것, 그래서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유언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